안녕하십니까, 김종욱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이데거 철학의 출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낙 난해한 사상가이기 때문에 어떤 그의 그 출발점, 관심사 이걸 알고서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요. 시대의 배경 속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하이데거가 살던 20세기의 그 시대는 첫째가 전쟁의 시대라고 볼 수 있었죠. 이 시대의 반영으로서 나오는 그의 관심사가 죽음의 문제이고 이것은 실존이라는 개념으로 승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니체가 선포한 신의 죽음, 그 이후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철학의 테마도 이제는 신을 전제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하이데거 철학의 가장 중심 개념, 그것이 바로 존재라고 볼 수가 있죠. 신이야말로 가장 포괄적 개념인데 존재 역시도 그 이상으로 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신의 죽음 그 이후에 그 신을 대체하는 철학적 테마로서 존재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했다. 걸 설명했고요. 세 번째가 과학기술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이런 과학기술의 시대가 발달함으로 해서 사물이나 인간조차도 모두가 도구화되고 수단화된다. 따라서 그의 고유성이 다 상실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학기술 시대에 대한 그의 반응이 뭐냐면은 고유성을 찾기 위한 그런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이데거 철학의 어떤 출발점 또는 전반적 관심사가 되는 것이 죽음, 그리고 존재, 그리고 고유성 이 세 가지라고 제가 설명을 했고요. 하지만 개념상으로 보면 가장 중심 개념은 바로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존재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설명을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생애부터 설명하면서 그의 그 철학의 출발점 그 세 가지가 어떤 시대의 반영이라고 했는데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존재에 대해서 평생을 사유했고 그의 책을 보면 존재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면 상당히 그 시대와 상관없이 너무 유리된, 너무 추상적인 학문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게도 가장 그 시대의 문제를 잘 반영한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전쟁의 시대, 신의 죽음 이후의 시대, 그리고 과학기술의 시대를 모두 반영해서 철학을 한 언뜻 보면 시대와 무관한 것 같지만 가장 시대를 잘 반영한 철학자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세기의 최고의 철학자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사상의 이제 핵심인 존재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존재를 두 가지 방식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소위 그 존재를 이해하는 사람들의 그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의와 어떤 놀라움으로서 존재를 이해하는 방식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일상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면서 하는 얘기. 그야말로 존재자가 존재한다. 그 뭐가 어쨌어 하는 이런 너무나 일상적이고 당연한 듯한 태도. 그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런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해 가면서 하이데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재라고 했지만은 소위 그 근본 사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철학은 어떤 출발점이 있는데 하이데거의 그 생애를 설명할 때 그가 그 대학교에서 이제 그 시간 강의를 시작하면서 조교 생활을 했다고 그랬죠. 그때 그 교수가 훗설의 밑에 있는 조교였습니다. 그래서 훗설의 그 현상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훗설 현상학의 모토가 주된 사해 셀프스트다. 이게 이제 사상 또는 사태. 사상보다는 사태가 낫겠군요. 사태 자체로 돌아가자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철학의 진정한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종래는 그러니까 이 사상, 사태 자체를 다시 얘기하면 이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현상에서 모든 건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종래에는 종래 도식대로 하면 현상의 반대가 바로 본체겠죠. 또는 이제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훗설을 비롯해서 하이데거가 이제 공유하는 문제는 그 이전의 전통적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본체와 본질에 대한 탐구죠. 여러분 그리스 철학 우리 했었잖아요. 그때 플라톤의 이데아 나왔었죠. 플라톤의 이데아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신이야말로 뭐 모든 것의 궁극적 본체일 수 있겠고, 그리고 자아 같은 것도 여기에다 해당이 되는데, 주로 이제 이면에 있는 불변의 그 어떤 것을 이제 찾아내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에 비해서 현상은 플라톤식으로 하면 이 현상은 가상일 뿐이죠. 헛된 것, 그리고 가짜인 것. 왜? 덧없이 사라질 테니까. 그래서 철학의 본령은 이쪽이고, 이것은 이제 현상은 바로 가상이라고 해서 하찮은 것으로 이렇게 취급을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외려 본체보다는 이제 현상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물론 후설이 얘기하는 현상은 의식현상이라고 했죠. 근데 그 의식현상이지만은 그 이면에 본질은 있다고 해요. 하지만은 출발은 이 현상에서 출발해서 본체를 찾아가는 식이지만 어쨌든 철학의 건강한 출발점은 현상, 바로 드러나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경험과도 밀접한 관련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체험하는 거기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 철학이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종래에는 이제 그거는 한갓대 가상이다 해서 빼놓고 보이지 않는 그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이제는 보이고 겪고 체험하는 그 현상에서부터 하겠다. 근데 후설은 그 의식 현상이라고 봤지만은 하이데거가 봤을 때에는 그 현상은 의식 현상이 아니라 존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존재 현상이라는 것은 존재가 그야말로 드러나고 있다 하는 그것이죠. 이렇게 존재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존재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그 스승에게서 배운 것은 주덴자 헬셀프스트, 사태 자체로 돌아가서 철학이 시작해야 된다는 건 배웠죠. 그리고 그것을 바로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공유하는데, 근데 현상의 내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의식현상. 왜냐하면요, 의식현상으로 가면 결국 가는 지점이 어디겠어요? 의식은 누구의 의식입니까? 나의 의식이죠. 그 의식현상으로 가면 사실 의식 주관이나 자아를 강조하는 관념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의식현상에 주목하는 이상 이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서양식 인식론, 의식 철학이 기본이죠. 그러니까 의식에 관심을 두는 거는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도 뭐 마음에 제일 관심이 있으니까 마음의 의식 현상에 관심이 있죠. 요 대목까지는 후설 현상학과 불교, 특히 이제 유식 불교라든가 이런 거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사실 대학원에서 전공하려고 했던 건 후설 현상학 같은 거였어요. 처음에. 왜냐면 누가 봐더라도 불교와 서양 철학을 접목한다고 했을 때 그 후설식의 의식현상학과 불교의 유식사상은 아주 누가 봐도 일치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었는데 결국 저는 하이데거 쪽을 공부했지만은 근데 이 대목에서 불교나 서양식의 의식철학이 다른 게, 서양식의 의식철학을 하다 보면은 의식현상을 주관하는 그 주관의 자아가 절대시됩니다. 그래서 절대자아를 강조하는 식으로 가고, 이건 칸트도 그랬고 헤겔도 그랬고, 그를 비판해서 나온 후설조차도 마지막에 가면 절대자아로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서양의 일반적 경향이에요. 근데 불교식의 의식사상, 즉 유식 같은 거죠. 근데 유식사상은 뭐예요? 의식에 관심이 있지만 어디로 갑니까? 자아가 아니라 불교는 무아로 가죠. 이 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의식현상에 관심을 두지만은 서양식 의식현상학은 의식을 주관하는 절대자아를 향해서 가죠. 근데 불교는 뭐예요? 그 자아를 지멸시키기 위해서 의식을 연구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 도달점은 무아죠. 무아를 통한 해탈과 열반의 성취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아의 근거를 두고 나오는 분별과 집착이 제거돼야 되기 때문에 자아의 지멸, 무아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목이 아주 결정적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선상은 의식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은 도달점은 완전히 한쪽은 절대자아라면 한쪽은 무아, 자아의 지멸이라는 식으로 다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일단 뭐 지금 얘기하는 건 이거는 후설, 스승 후설의 얘기고, 이건 하이데거의 얘기인데, 하이데거는 존재 현상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의식 현상보다도 더 먼저 주어진 것은 뭘까? 의식 현상은 인간이고 어쨌든 뭐 우리의 사유의 얘기일 텐데, 솔직히 사유도 내가 살아있고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로 보면 이게 더 먼저겠죠. 그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의식현상이 나오겠죠. 그 우선순위로 보면 차라리 출발점 얘기잖아요. 건강한 출발점으로 보면 이거보단 이게 더 먼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의식현상도 있죠. 생각하지 않는 바보는 없잖아요, 인간 중에. 그럼 인간의 의식은 뭘까? 그거는 존재현상의 일부라는 거예요. 이 존재현상이 뭐예요? 인간이 지금 살고 있죠? 인간을 하이데거는 현존재라고 했죠. 인간 현존재. 존재가 다 현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드러난다고 해서 현존재인데 이 인간 현존재의 삶을 우리가 실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한 방식 중에 의식이 있다는 것 뿐이에요. 의식이 그 모든 것이 다일 수는 없겠죠. 우리가 살아갔을 때 이 실존의 방식 중에는 의식 현상도 있지만 지금 뭐 무의식 현상도 있겠고 의식도 무의식도 아닌 어떤 다른 것도 있을 테고 수많은 현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것이 의식이 그 모든 것의 출발 그거일만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 자체 또는 우리가 생이라고 하는 이 실존의 이걸 우리의 그 하이데거가 사실성이라고 한다잖아요.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바로 이 존재 현상이 우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스승이 얘기한 사태 자체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보죠. 하지만 이제 스승 입장에서 보기 말이 안 되죠. 이게 의식 현상이 우선인데 왜 이쪽으로 가는가. 네, 그래서 뭐 결국은 좋지 않은 관계로 끝나고 말았지만은 어쨌든 하이데거는 이런 존재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존재가 드러남인데 이 존재의 드러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존재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쓰면 존재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쓰입니다. 이거를 독일어로 쓰면 이렇죠. 존재자가 존재한다는 그 현상,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das Sein des Ist라고 씁니다. Sein des가 뭐예요? 존재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Ist는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das는 영어의 that 같은 겁니다.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자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것, 그런 사태, 그 자체, 그것이 진정한 출발점이고 철학이 탐구해야 될 근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이데거가 욕을 많이 먹어요. 그게 동어반복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봐도 그렇죠. 여기서 자자만 띈 거 아니에요? 존재자가 존재한다. 우리말로 쓰면 뭐예요?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있는 것이 없어요. 있는 것이 있지. 그게 뭔 철학이냐는 거예요. 실제로 하이데거가 살아있을 때 1940년, 이제 하이데거가 이제 세계적인 학자로 뜨고 나서 1940년대 그 영미 철학의 그 논리실증주의라는 게 한때 있었어요. 그 순수하게 이제 언어 논리를 이제 그 천착해 가는 건데 거기서 보면 이게 말장난으로 보이죠. 여러분이 봐도 그렇잖아요. 있는 거는 있다. 뭐 어쨌어요. 존재자가 존재한다. 그리고 게다가 영미식은 이제 영어로 할 거 아니에요. 영어로 써볼까요? 이건 독일어로 쓰니까 좀 구분이 되죠. 근데 영어로 쓰면 어떻게 돼요? 존재자는 being이라고 쓰거든요. being이라고 밖에 안 써요. 그리고 있다는 거니까 being은 is가 되겠죠. 이렇게 쓰죠. 영어로 쓰면. That being is. 이거를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이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있는 게 있다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만약에 이 철학이 진정한 근원 사태로서의 출발점이라면 그 철학은 출발부터 잘못돼 먹은 거죠. 정말 공허하고 말장난이고 문법적으로도 안 맞는 이런 거 아니냐는 건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이데거는 그랬어요. 하이데거는 미국을 참 싫어했습니다. 아메리카나라고 해서 참 싫어했는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가 살던 시대 얘기했잖아요. 그 이제 전쟁의 시대. 특히 이제 과학기술의 시대인데 그 모든 것의 최정점에 누가 있겠어요? 미국이 있죠. 그리고 하이데거는 모든 독일의 1급 철학자가 그렇지만은 정말 독일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네들 게르만이 진짜 철학적으로도 최고라고 생각해요. 즉 유럽은 그리스 문화의 소산인데 그리스 정신을 가장 잘 계승한 것은 게르만이라고 봐요. 그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뭐 칸트에서 헤겔, 니체 이건 뭐 지금 이 하이데거도 다 마찬가지인데 조금 이제 자기 그 과신 같은 게 있죠. 그런데 그 미국의 과학기술의 힘에 의해서 전쟁이 패했고 패전국이 됐잖아요.
그런 영향이 있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게다가 이 과학기술이 고유성을 상실돼 가기 때문에 싫어한다고 하는데 그 과학기술의 정점에 미국이 있기 때문에 아주 천박하다고 생각하죠. 하이데거는 살아있을 때 미국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뭐 아마 그런 이유가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천박하다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살아있을 때 하이데거가 87세를 살았기 때문에 1950년대 이후가 되면 전 세계 최고의 철학자들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의 철학이 이제 다 번역이 되는데 세계 각국어로 다 번역이 돼 나가는데 하이데거가 그 번역판 중에 제일 우습게 생각한 게 영어 번역판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사상은 독일어로 돼 있잖아요. 이 독일어로 된 나의 그 철학이 번역이 될 때, 영어로 될 때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프랑스어로 되는 건 그나마 봐줄만 한데, 그럼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그리스어, 라틴어의 계통을 프랑스어는 많이 반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럴 때면 이거죠. 그럼 보세요. 이게 being을 영어로, being인데,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해요? 존재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하이데거의 철학의 핵심은 존재와 존재자를 구분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철학은 존재자 같은 이런 데만 매달려 왔지만은 자신은 존재 자체를 보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하는 것이 하이데거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인데 영어에서 보면 구별이 안 되잖아요. 구별이 안 되죠. 독일어에서 보면은 존재자는 자이엔데스지만은 존재는 사인이죠. 어쨌든 외형상으로 구별이 되잖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 다 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랬어요. 그럼 존재자는 빙이고 존재는 대문자를 쓴다. 그리고 존재자는 복수로 써서 뭐 빙스라고 한다.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차라리 한자는 나아요. 존재하고 존재 자자가 붙어서 구분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보다는 낫단 말이에요. 차라리 영어보다는 우리 한자나 우리 한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이 하이데거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요, 이런 식으로 Das Sein des Ist, 즉 존재자가 존재한다는 그 사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출발하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 강의의 핵심이 이겁니다. 이거를 이해하는 방식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존재자가 존재한다. 첫 번째 방식은 바로 그 하이데거 자신의 입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이데거 자신의 입장은 경의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의, 놀라움이죠. 존재자가 존재한다는 그것에서 놀라움으로 느끼는 겁니다. 느껴지세요? 그럴 경우에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그 자연사물이 좋습니다. 그 자연에서. 예를 들어서 저녁 무렵에 한떨기에 꽃이 피어나요. 여러분께서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에 몰랐는데 그 사이에 이제 뻥긋 피어날 수 있죠. 그랬을 때에 대부분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장미꽃이 한 송이 피어있다. 자르죠, 우선. 이쁘잖아요. 자르다가 뭐 우리 거실에다가 꽂아놓든가. 아니면은 이런 얘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이제 갖다 바치면은 좋아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어떤 용도의 쓸모를 전제하고 의미를 부여해버리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꽃 파는 집 아저씨 같으면 이건 공짜 아니에요. 갖다 팔면 이거 얼마 할까? 그리고 식물을 연구하는 사람이면은 야, 저거 종자를 갖다가 교배하면은 어떤 새 색깔의 장미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이에요. 우리 언제나 접근할 때. 장미 그 자체의 있음이 신비로워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험을 해야 하이데거식으로 얘기하면 철학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문득 꽃 한 송이, 돌 한 조각이 떨어져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죠, 그게. 그럼 여러분 이렇게, 장미꽃이 없으면 국화꽃이 있는가? 그게 아니고 둘러보세요. 도처에다 있기만 하죠. 모든 것이. 주변에 꽃도 있고 바위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하늘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그냥 무시로 온 거예요. 그래서 관심 없이 보고 하늘을 봐봐야 어떨 때 하늘을 봅니까?
뭐 내일 여행 가기도 했는데 날씨가 좋을까? 이때나 하늘이 관심이 있지 하늘이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살아요. 근데 내가 여행을 가건 안 가건 상관없이 어느 날 한번 보세요. 하늘을. 파란 하늘을 봤을 때 있잖아요, 그게. 아니, 솔직히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밤에는 그 파랗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태양이 쨍쨍한 그 파란 하늘이 지금 저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꼭 나한테 내가 여행을 가는데 저 날씨가 좋은가 나쁜가에 그 상관없이 그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때의 기분은 뭐겠어요? 그걸 경이롭다고 하는 겁니다. 놀라움이죠. 그게 진정한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꽃도 그렇게 어느 순간 꽃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하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경이로 느껴지지만은 더 경이는 뭐겠어요? 그걸 경이로 느끼는 그가 있는 거예요. 그가. 여태까지는 하늘을 보면서 날씨를 걱정하고 꽃을 보면서 얼마짜리인가를 생각하는 그자였지만은 내가 꼭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있는 것 뿐이죠. 그건 어떻게 있는 거예요? 하늘이 나를 보는 거겠죠. 얘기가 지금 이상한 데로 가죠? 미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하이데거가 선의 기본적 입장과 잘 통한다라고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선은요, 제가 어느 선사께서 이랬어요. 이제 제자가 이제 수년 동안 밑에서 공부를 하니까 어느 정도 됐나 이제 테스트를 하려고 보니까 그 연못가에 그 사슴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네 경지를 한번 얘기해봐라. 했더니 이제 이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맑은 물을 사슴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너무나 잔잔하고 맑아서 사슴이 하나도 왜곡되고 일그러짐이 없이 잘 비춰집니다. 뭘 얘기하겠어요? 맑고 투명한 마음 상태겠죠? 어떻게 보면 굳이 얘기하면 신수대사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닦고 또 닦아서 아주 맑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슴이 그 연못 물을 봤을 때 한 흔들림이 없죠. 산란한 마음이 없이 그냥 잘 반영되죠. 그런 것 같아요. 대단한 경지인 것 같죠? 여러분이나 저는 그 정도만 돼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스승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 같다면 그렇게 얘기 안 하겠다. 나 같다면 사슴이 물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맑은 물을 본다고 했죠. 제자는. 스승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 물이 사슴을 보는 것과 같다. 그거라는 거예요. 사슴이 물을 보는 입장은 아무리 산란심을 제거했어도 주관이 객관을 세우는 것뿐입니다. 주객의 양립은 전제예요. 주객 양립을 시켜놓고 주관의 산란심을 계속 억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수행이라 하지만 사실은 수행이 그건 하나의 고통일 뿐이지. 그렇잖아요. 계속 드러나는 거를 누르고 그 파도가 치는 거를 계속 잔잔하게 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반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주관이 객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위 객관이 주관을 봅니다. 근데 객관이 주관을 본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볼 수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사슴을 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주객이 나뉘어지질 않아요. 애당초. 사슴은 물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물이 사슴을 보는 정도로 세상을 이해한다면은 그건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주객이 나누어지지 않은 그것입니다. 주객이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물이고 사슴이고 사슴이고 물이 된 것이고 내가 곧 자연이고 자연이고 내가 된 상태이죠. 둘이 나누어지지 않으니까 나누어진 것 속에서 나오는 산란한 마음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럼 얘기는 끝난 거예요. 거기서. 스승의 경지, 최상의 경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선의 경지라고 하는 건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경이로움의 경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꽃을 봤었을 때 여태까지는 내가 꽃을 보죠. 얼마짜리인가? 품종은 어떤 것인가? 하늘을 봐도 야 내일 놀러 가야 되는데 날씨가 좋아 나빠? 하는 이런 하늘. 나를 세워놓고 내가 보는 것뿐이죠. 그건 뭐예요? 경이로운 게 아니에요. 그럴 때 꽃을 보면 뭐가 경이롭습니까? 누가 보나 안 보나 재빨리 가서 잘라내야 되죠. 그게 경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경이로 느끼는 걸 보세요. 꽃이 꽃으로 사는 것뿐이에요. 아니 꽃이 내가 이쁘게 핀 거를 잘라다가 누구한테 받쳐주기 위해서 핍니까? 아니잖아요.
자신의 때를 만나서 자기를 전개한 것뿐입니다. 이런 자기 전개를 그리스인들은 피지스라고 했어요. 자기 전개. 하이데거는 이거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하이데거 사상의 가장 기초는 소크라테스 이전의 그리스 철학이다. 그 중에서도 바로 이런 사상입니다. 피지스. 이게 원래 드러난다는 뜻이거든요. 때를 만나니 그냥 자기를 드러낸 것뿐이에요. 방긋 자신을 피운 것뿐이지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피는 게 아니죠. 자기를 그냥 드러내고 전개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거는 놀랍도록 동양사상과 일치가 됩니다. 자기 전개를 한자로 쓰면 뭐라고 쓸까요? 그리스에서 피지스는 자기 전개인데 한자로 쓰면 자연이죠. 이게 뭐예요? 스스로 자체다. 그런 연자. 제 스스로 이때 연은 전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전개죠. 제가 그랬죠. 그분의 생애를 설명할 때에 그 한참 어려울 때 사실 노자책을 봤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그 총장직 스캔들 나고 그 이후에 이제 해직 당하고 이럴 때에 중국 학생하고 뭐 노자책을 번역을 시도했다고 하는데 그 제대로 다 그 번역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상당한 관심이 있었다고 보죠. 근데 노자의 제일 첫 구절이나 그 노자 사상의 핵심이 뭐예요? 무의자연이죠. 인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인위는 뭡니까? 사람이 억지로 하는 짓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 스스로 그러그러하게 그냥 있을 뿐이야. 그게 노자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인위의 핵심이 뭐예요? 인이라는 얘기지. 인이. 공자를 가리킵니다. 공자, 맹자식의 인,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억지로 하는 짓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것은 뭐 사대부들의 전유물이잖아요. 이들의 인위적으로 하는 그것이 없으면 농민들은 제 스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천지자연은 그야말로 자연이다. 제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뿐이다. 이것은 같은 시대의 어떤 고대 그리스의 피지스와 놀랍도록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이데거가 그 노자를 번역하고자 했다는 것은 그렇게 우연은 아니라고 봐요. 자신과 일치된다라고 하는 걸 느꼈겠죠. 자, 이렇게 제 스스로가 그렇게 되는 것뿐인 거. 그래서 드러나는 거. 그렇게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게 존재자는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그는 놀라움과 경이와 신비로 본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겠어요? 꽃 한 송이가 피더라도 너무나 놀랍죠? 예? 그냥 자기를 전개하고 이건 자기만의 전개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주 전체의 전개이죠. 꽃 하나가 때가 돼서 저녁 무렵에 벙긋 피어나는 그 속에서 한 송이가 피지만 우주 전체가 전개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관에 의한 객관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이용하는 생각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객이 다 무너진 상태죠. 하이데거는 그걸 하자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노자식으로 보면 무의자연인데 불교도 설명할까요?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가 보면 이 인위가 뭘까요? 이 인위, 사람이 억지로 하는 그거. 그게 분별이죠. 분별. 아까 주관과 객관을 나누잖아요. 나누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주관이 객관을 덮어쓰게 되거든요. 그게 관념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식대로 가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거기다가 이제 가치를 부여하죠. 예? 꽃이 하나 피었는데 그 장미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사태를 경이로 느끼는 사람은 우주와 같이 호흡을 하지만 장미꽃이 폈을 때 저거 100원짜리다 라고 보는 사람한테는 그거는 100원의 가치로밖에 부여가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1000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더 가치로운가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싸웁니다. 자연사물에 대해서 100원이다, 500원이다, 1000원이다라고 붙여놓고서 그 가치의 경중을 가지고 붙인 자들끼리 또 싸우고 앉아있다고. 그게 더 웃기는 얘기죠. 그거 안 한단 말이에요. 불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런 짓이 왜 나오냐? 분별하니까 나온다는 거예요. 원래는 나눠질 게 없죠. 분별이 왜 나옵니까? 나와 남이 갈리니까 나오죠. 분별은 아가 있으니까 나오잖아요. 자, 이놈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 세우고 아와 타를 나누니까 분별이 나오고 가치가 개입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무아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분별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이데거는 고대 그리스의 정신을 따서 그거를 피지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 경의 방식으로 나온 거. 이게 바로 하이데거 얘기하는 존재 자체죠.
그걸 그리스를 따서 이제 피지스, 자기전기라고 했는데 노자식이 되면 자연이죠. 스스로 그런 거예요. 불교도 얘기하면 어떠한 분별과 자아도 내려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자연. 불교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여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여를 뭐라고 하죠? 원래 인도말로 하면 타타타라고 합니다. 직역을 한 거예요. 여. 그렇다는 얘기죠. 영어로 얘기하면 so-so예요. 그저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가 강조되니까 강조법을 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진여라고 하는 겁니다. 진여라고 해서 진짜에 매달리면 안 돼요. 그럼 진여가 있으면 가여가 어딨냐?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강조법일 뿐이에요. 여가 겹치니까. 그렇고 그렇다. 그러니까 어때? 진짜 그래. 그런 거 있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걸 경의가 아니라 소위 분별의 방식, 소위 그 일상의 방식 또는 분별의 방식, 불교식이란 분별의 방식, 노자식으로 얘기하면 인위의 방식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어로 얘기하면은 이게 so-so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so-so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명시적으로 나죠. this, that. 명시적으로 찍힙니다. 이거다 저거다 해서 꼭꼭 찍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찍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언어와 개념으로도 다 담아낼 수 없는 꽃 한 송이가 피어도 전우주가 피어나고 그 자신만을 전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만을 위해서 전개되는 이 상황들. 그런 상황에 대해 굳이 묘사하면 그저 그렇다. 왜? 불교되면 연기법이죠. 인과 연에 따라서 그렇게 드러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저 표현하면은 사실 표현하기 어렵죠. 근데 또 표현 안 하면 이해 못하니까 굳이 표현하면 그저 그렇다고. 여 또는 진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저런 경의 방식으로서의 드러나는 존재 자체는 불교식으로 보면 진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인이 여기서 얘기한 하이데거식, 불교식, 노자식으로 얘기하면 인위를 내려놓으라는 거. 불교로 얘기하면 분별과 망상과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이데거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일상 속에서 나오는 존재자 중심, 존재자에 매달려서 그것의 근거를 잡은 다음에 어떻게 이용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내려놓으면은 사실 그냥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때의 드러남, 그런 경이로움으로 접하는 것이 존재자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올바른 태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뭐 그렇게 어려운 것만도 아니죠. 이건 못하니까 어려운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존재자가 존재한다라고 한 것을 경의의 방식.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존재는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그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장미꽃을 보세요. 있는 그대로의 장미는 뭘까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죠. 굳이 위해서라는 말을 한다면 자신을 위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장미꽃이 있는 그대로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있는 거고, 자신을 위해서 있다는 얘기는 그만의 고유성이 가장 잘 드러난 상태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이데거의 관심사. 실존,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실존과 존재와 고유성이라고 했죠. 하이데거는 과학기술에 의해서 모든 사물과 인간이 도구 수단화되는 시대를 보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말 고유한 것은 있다는 거예요. 사물은 사물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그 고유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유성은 바로 있는 그대로의 있음을 회복할 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존재 그 자체의 상태이고, 불교로 보면 뭐예요? 바로 진여의 상태에서 가장 자기만의 고유함이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존재가 드러나는 사태를 존재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뭐예요? 장미꽃이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전개하는 이런 걸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건 바로 얘기하는 존재의 사건인데, 이것은 바로 그 고유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존재 사건, 고유성이 드러나는 사건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이데거가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에어 아이그니스라고 하는 겁니다.
독일어 사전을 찾아보면 에어아이그니스는 사건이라고 번역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핵심 개념은 영어로 옮기기 어렵다고 했죠. 사건은 영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벤트 같은 겁니다. 이벤트. 근데 이게 에어아이그니스는 이벤트라는 말을 절대로 담아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독일어만의 묘미인데 에어아이그니스는요. 아이겐이라고 보면 이게 뭐예요? 고유하다는 뜻입니다. 형용사. 아이겐. 고유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어자가 들어가면은 이것이 합쳐져서 어떤 그것이 드러난 사건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고유하게 자신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을 에어아이그니스라고 해요. 풀어서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걸 이벤트라고 하면 그게 잡힙니까? 이벤트는 그야말로 이벤트지. 해프닝 같은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그냥 사건이 벌어진 거지. 일상적으로 안 벌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걸 사건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았을 때. 근데 하이데거식이라면 뭐예요?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하게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건. 꽃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건들. 그 사건 속에서 인간의 개입과 인간의 어떤 지배와 처리하고자 하는 것과 무관하게 자신의 고유함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때의 것. 그게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에어아이그니스이고 하이데거는 후기로 갈수록 존재라는 말보다 이제 에어아이그니스라는 말을 선호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상이 이제 가장 최정점의 핵심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바로 사건이죠. 가장 고유한 게 잘 드러나죠. 불교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지금 사건이라고 그랬죠. 불교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건과 사건이 어떻게 돼요? 사사무예라고 합니다. 사가 걸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조화됐다는 얘기죠. 그때의 사가 못 가. 그때의 사는 이제 이와 사를 대비시키는데 이건 사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하이데거식의 뭐예요? 아까 장미꽃이 우리가 존재자 중심으로 보면 장미를 물로 보죠. 물체로 봐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냐 뭐 500원짜리냐 이 짓 하고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봅니다. 불교에서는 그거를 물이 아니라 사로 봐요. 이건 사건이라는 얘기거든요. 물은 어떻게 됩니까? this와 that로 표현되죠. 이것 저것. 예? 이물 저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사건이에요. 이때의 사건은 뭐예요? 연기 사건입니다. 인과 연이 이제 화엄 얘기거든요. 인드라의 보석 그물에서 구슬과 구슬이 서로를 반사하듯이 그렇듯이 부분과 전체가 서로 맞물려 들어가면서 전체를 반영하는 거. 꽃이 하나 피더라도 우주가 피어나듯이 이렇게 서로 얽혀서 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한 사건이죠. 하이데거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때의 사야말로 그만의 고유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그 사건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이데거가 에어아이그니스로서 표현하고자 하는 그 경지와 화엄 불교인들이 사사무예라는 식으로 해서 우주와의 완전 합의의 경지를 얘기하는 것과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어아이그니스나 사사무예의 경지에서는 여기서 얘기하는 존재자 중심의 이런 분별과 인의가 제거된 상태이죠. 그때 남는 건 뭐예요? 세상을 향한 경의, 놀라움, 신비,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경의와 신비를 느끼는 자가 그 나무를 빌려고 톱질을 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구원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신을 믿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는 그 방식을 전환할 때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구원은 여기 있겠죠.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 생각을 바꾼다는 얘기는 존재자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달리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경의의 방식이라면은 일상의 방식은 바로 여기서 얘기한 존재자 중심의 방식이라는 거고, 이들은 이 똑같은 이런 존재자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가장 원초적인 사건에 대해서 불교식이라면 저 인위적 분별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장미를 보면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존재자가 존재한다. 그러면 제가 그러잖아요. 그게 뭐 어쨌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시하고 관심 어디 있어요? 그게 무엇이야? 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장미꽃이 피어서 존재하고 있다는 그것이 더 이상 경이가 아니기 때문에 장미가 피어서 있네? 저게 뭘까? 얼마짜리일까? 품종은 뭘까? 이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무엇이 뭘까요? 서양 전통 철학에서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본질을 가리킵니다. 그것의 본질이 뭘까요? 영어로 얘기하면 에센스죠? 에센스는 이제 에센티아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건데, 에세, 존재입니다. 존재해온 거예요. 계속해서 존재해온 것. 그래서 그 사물과 더불어서 변치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는 그것. 그걸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통 철학의 에센스라고 하는데, 하이데거는 이거를 자이엔트하이트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존재자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어떤 존재자를 바로 그런 것이게끔 만들어주는 그거. 그게 바로 본질 같은 거죠. 그런 걸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통적인 그런 사상에서는 존재자가 존재한다.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것 또는 철학이 해야 될 거는 그 존재자가 무엇이냐는 것을 탐구해야 된다. 그 무엇은 바로 본질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철학자가 탐구해서 그 본질을 캐치해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그 본질을 통해서 그 사물 존재자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죠.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본질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사물에 대한 통제, 지배가 용이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주변의 것들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거기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사실 불안하거든요. 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우리 주변의 것들이 우리를 갖다가 얼마나 피해를 가해줄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주변에 저놈이 뭔지는 안다는 거야. 너 뭔지 안다는 거야. 너의 본질을 안다. 그걸 아니까 어떻게 돼? 이제는 난 널 알아. 그러니까 널 마음대로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그야말로 안정을 느낄 텐데 정말 안심이 될까요? 불안은 합니다. 불안해. 왜? 재밌는 거는 인간과 인간끼리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봤을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가 누구를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 전예일 뿐이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은 헤아릴 수 없는 무시일의 그 업의 산물로서 때를 만나서 시전인연 만나서 또 한 번 자기를 전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나는데 이렇게 봐요. 우리는 그렇게 고유한 존재로 보지 않아요. 넌 뭐야? 이렇게 묻죠. 넌 뭐야? 직업이 뭐고 봉급은 얼마고 이런 걸 물어요. 그리고 네가 하는 일은 뭐고 그런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를 평가해요. 중요한 건 무엇하는 거예요? 본질. 근데 왜 그러겠습니까? 그걸 쥐게 되면 우리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너 그래 한 달에 100만 원 버냐? 나는 200만 원 버는데 가치가 개입되죠.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해서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2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만 원짜리를 만났으니까 그런데 500만 원 버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결국에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자 한 건데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으로 귀착이 됩니다. 이건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 있어요? 1억 버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1억이 다입니까? 더 벌 수도 있죠. 근데 결국은 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지배만 남죠. 인간의 자연을 지배하고 인간이 또 하나의 인간을 지배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지배밖에 남는다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불교식이라면 이런 분별을 내려놓는 것이고 하이데거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식의 본질주의 뭘 봤을 때에 그것의 존재를 경이로 느끼지 않고 그것이 뭐냐는 본질을 묻고 그 뒤를 캐고자 하는 이런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자 중심의 전통적인 형이상학이 그런 걸 해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런 형이상학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겁니다. 그 길은 바로 존재자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경이로서 느끼고 그래서 초기 그리스인처럼 자연을 피지스로서 느끼고 그래서 나를 위한 그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위한 그것으로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고 인정해 줄 줄 아는 거. 그러니까 내가 저쪽으로 나가서 다 덮어씌는 게 아니라 나를 그냥 맡겨버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사물 세상 속에 나를 맡긴다는 얘기죠. 하이데거는 이제 게라세나이트라고 하는 건데 내맡기는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는 종래 철학은 다 인간이 거기 나가서 다 씌워버리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걸 내맡기고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내맡기는 것을 하이데거는 게라센하이트라고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기에 내맡기는 거예요. 우리말로 내맡김이라고 번역하는데 불교식이라 하면 뭘까요? 방하착. 집착을 내려놓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면 뭐예요? 하심. 다시 얘기하면 무심입니다. 어떤 마음을 내려놓습니까? 망심을 내려놓죠. 망심이 뭡니까? 분별심이죠. 나와 남을 나눈 다음에 시비 가치평가를 해서 꼭대기에 쓰고자 하는 그것을 내려놓거나 지워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그때의 태도를 굳이 얘기하면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떠한 자아도 존재하지 않죠. 아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존재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정말 경이로서 들어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굳이 얘기하면 세상에 구원이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하이데거 사상의 가장 핵심인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